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6월 23일 날 서울시 7급 9급 다 시험 봤잖아요. 7급 행정학 문제지요. 거기 행정학 개론돼 있는데 행정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총평이 돼 있어요. 보통 총평은 난이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영역과 유형하는 것은 골고루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난이도에 보니까 한 중상 쪽에 해당하는 것이 한 3문제예요. 이 정도 같으면은 이것은 이제 평균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가끔은 6, 7문제 나올 때도 있잖아요. 중상 문제가. 그러니까 지난번과 비교를 했을 때 지난번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월 달 실시했던 7급 행정 문제 난이도와 좀 유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그때 시험이 한 문제 정도 더 어렵지 않았는가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급 하는 거 이 정도 같으면 보통 85점 이상이라면 우수돼 있는데 뭐 중상 문제라고 해서 다 틀리면 85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정도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제 바람은 90점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90점 이상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전자정비의 역기능하는 파트에서 나온 것인데 그 역기능 단어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 보게 되면은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떤 정보 격차 이런 내용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정비 역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정보 격차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정보 격차는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나머지 이제 인포데믹스라든가 집단 극화라든가 선택적 정보 접촉 이런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정보 격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제외하면은 정답률은 최소 33% 이상으로 올라가긴 하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정답률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까 그건데 최소 33% 넘을 것 같고 대신 나머지 이제 그 정답률 하는 것은 좀 채점 이게 공단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제가 오늘 나올 때까지 잘 분석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13번 문제가 약간 생소한데 이제 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 느낌이나 감이 올 때가 있죠.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 2번 지문 보게 되면은 이건 뭔가 미국에서 어떤 챌린지 거부먼트를 한다는데 그것도 어떤 전자의 발전 단계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럴 텐데 과연 이런 게 일방적인 정보 전달 쪽에서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약간 느낌 자체를 보시고 나머지 지문하는 것이 1번 지문 이런 것은 또 교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4번은 당연하게 거문트엔 시트인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2번과 3번 중에서 고른다면은 결국은 쉽게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률이 한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번과 13번 이런 것이 내용상에 약간 생소하다 하더라도 어떤 것은 맞출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그 생각하면서요. 자, 우리가 그래도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 반복적으로 출제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봅니다. 먼저 엽관제 돼 있는데 엽관제 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틀릴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도 많이 했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건 이거죠. 초대 워싱턴 제퍼슨 적격성 기준. 거기에서 이런 어떤 상류층이 공직을 장악하다 보니까 비민주 특권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특권화 현상을 타파하자는 것이 엽관주의였죠. 하면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하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정책 충성도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공무원도 대량 경질하자. 이 내용이 엽관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엽관주의 핵심이 이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당 정치 발달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민주정치 발달과 긴밀히 관련돼 있죠. 그죠?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복잡 전문화되는데 비전문, 비능률,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 1번 지문 보니까요. 모두 고른 것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건 돼 있잖아요.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쉽다 했는데 일단은 잘못이야.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기억이 일단 들어가야 되겠네요. 들어가는 순간에 1번과 4번으로 압축이 되는데 니은은 똑같으니까 니은 빼버리고 미음 가보자. 직업공무 정착에 도움이 된다 했는데 역관지는 주기적 대량 경질을 했으니까 여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뭐 되겠습니까? 미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1번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나머지 내용들도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인가 장점이 아닌가 이 내용이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어떤 니은 보게 되면은 안정사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했는데 잘못일 것이고 대신 민주화, 정책 책임, 충성심 이것은 역관주의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돼 있는데 이 2번 지문에서 의외로 지문이 굉장히 길고 그러다 보니까 틀린 학생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제가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념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분명히 교재 있어 없어? 교재 그대로 정리되어 있어요. 한 6가지 이런 것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암기해서 푼다는 것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재정의 건전성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재정의 건전성. 건전성은 뭐예요? 정부가 만날 적자 발생시키면서 오히려 이런 어떤 재정, 부채 이런 문제 심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입은 좀 늘려야 될 것이고 지출은 좀 줄임으로써 재정을 좀 축적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게 재정 건전성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비교를 해보는데 먼저 기억을 보십시오. 성인지 예산서나 결산서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결국 정부 예산이 남성한테 미치는 영향과 여성한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 예산 지출하는 것이 바로 성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게 건전성과 직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무래도 이것은 어떤 성인지적 관점은 예산의 형평성 이런 관점의 내용이지 국가의 어떤 지출을 줄이겠다, 수입을 늘리겠다 이런 주장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뭐 해야 돼?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기억을 제외를 시키는 순간에 일단은 뭐합니까? 1번 제외시키고 그럼 기억이 제외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하는 것이 기억이 빠져 있는데 니은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그죠? 그럼 1번 니은은 보니까 예산 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와 예산 성과급 지급되어 있는데 이건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에서 위법 부당한 지출 이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죠. 그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략된 지출이라든가 증대된 수입에 대해 주는 것이니까 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을 줄이는데 이 건전성 관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지 사실상은요. 지출을 좀 전략된 지출, 증대된 수입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민 감시 이런 쪽과 관련되기 때문에 감시, 투명성, 참여 이런 쪽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출 전략이라든가 수입 증대 이쪽과 관련된 것인지 대신 수입 증대 지출 전략 이쪽으로 본다면 건전성 강한 목적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니은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2번, 3번으로 가버리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공통적인 것은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디귿되어 있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제한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추경 편성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많이 쓰라 적게 쓰라? 적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했을 때 경기 침체라든가 남북관계 중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쪽에 한정해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돈을 많이 쓰라 적게 쓰라? 돈을 적게 쓰라 이쪽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확보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디귿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3번, 4번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니은 좀 논란이 되고
리얼, 세계 잉여금 일정 비율의 공적 자금 등 상환 의무화되어 있는데 빚 갚으라 이거죠. 그죠? 빚 갚아야 되기 때문에 뭐 되겠습니까? 리얼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건전성 이쪽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국가 채무관리계획 수립되어 있으니까 이건 부채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생각하기 때문에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미음 들어가야 되고요. 비유, 국가 보증 채무 부담에 국회 사전 동의되어 있는데 무조건 함부로 보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망하면 갚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로 비읍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국세 감면에 제한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무조건 세금 많이 감면시켜주면은 수입이 뭡니까? 줄잖아요. 그죠? 그럼 건전성 떨어지는 겁니다. 국세 감면 제한되어 있고요. 재정 정보의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공개를 의무한다는 것은 뭡니까? 투명성이잖아요. 그죠? 이거 공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아, 예산 국가재정법에서 언급한 것이 이런 어떤 투명성, 그 다음 참여, 그 외에도 어떤 성과 지향성, 그 외에 이런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요. 법률안 재정 서요 추계 제도 이게 있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돈 들어간 일이 있으면 미리 법률안 개정할 때, 그죠? 이게 추계안도 제출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예상 기금 간 여유전의 상호 전출입을 인정한다는 것은 뭔가 전입 전출을 인정한다는 것은 좀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써보자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무조건 재정지출 줄인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가장 이제 해당되는 게 무엇일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기억 빼고 그다음 이응 이런 것들을 빼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이 쉽게 4번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재정정보의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되어 있는데 공개랑 투명성 관련돼 있지 건전성과 직접 관련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제도 하는 것은 형평성 관련되어 있지 건전성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거지. 다만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니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책에서 직접 언급은 안 되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직접 언급한 것은 이거였죠. 예산의 원칙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재정 건전성 확보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건전성 확보 거기에 내용에 의해서 일단 조금 얘기했듯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여기에 대해서 추계 자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 하라는 거. 그 다음에 국세 감면율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 한정돼 있고 세계 잉여 처리 용도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채무 관리 계획 수립돼 있고 보증 채무 국회에 동의돼 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앞에 것은 자주 나왔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주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하는 것이 바로 교재 보면은 밑에 쪽에 여하치 6가지 정리가 돼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을요 그냥 1, 2, 3, 4 형식으로 냈으면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이 이제 박스형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2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형식상으로는 정답을 고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용상 어려움보다는 형식상 어려움 때문에 중상적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돼 있죠. 성과지 예산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은요. 성과지 예산하면 이건 알아요. 아, 어떤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하면서 액티비티라든가 아웃풋을 중심으로 예산을 짠다겠죠. 그죠? 하면서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돼 있는데 10회 활동이죠. 그 활동하는데 돈 얼마 들어갈까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로 만들면은 도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갈까 이 내용을 썼단 말이지. 그럼 이제 성과지 예산이 이렇게 활동이나 산출물 중심으로 있는데 문제는요. 이 활동으로 무엇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이 산출물이 어떤 아웃컴을 가져왔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산출물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3번 문제 하는 것은 좀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문장 표현상으로 보게 되면 1번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다. 그럼 중간 산출물이겠어. 그럼 중간 산출물인데 그 말은 최종 결과를 잘 알 수 있다 없다? 최종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큼 만족하고 있는지, 얼마큼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고속도로 산출물 뭐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는 어떤 완전한 결과성과까지 알기 어렵다. 특히 질적인 측면을까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안 맞겠지. 2번 같은 경우 있죠. 계량화된 정보 있잖아요. 그죠? 단위원과 계산이 당연히 계량의 전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좋고요. 그다음 예산심의 간편되어 있는데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단위용가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떤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훨씬 그죠? 편리해질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돼 있죠. 뭐 첫 번째 나오죠. 이런 품목별 예산과 비교했을 때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이런 어떤 투입 정보만 알지만은 성과지 예산하는 것은 이런 어떤 산출 정보 여기까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목적 사업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됐죠. 이번에 지방선거 봐요. 이런 것들은 금방 시험이 있으니까 나올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초선거 했을 때 한 지역에 2명 내지 4명 뽑는다고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도의원 선거하는 것은 한 지역에서 1명만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군 자치의원 선거하는 것은 한 지역에서 2명 내지 4명까지도 뽑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는 교육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정당 공천이 인정된다. 이 말을 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4번을 보게 되면 1번 돼 있는데 정당 공천제 허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돼 있죠. 그죠? 뭐 기초가 중선거구, 광역이 소선거구. 그 다음에 4번 같은 소선거구제는 지역적 범위가 넓다 좁다? 좁다는 거죠. 좁으니까 당선자를 쉽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겠죠. 그죠?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지역적 범위가 좁기 때문에 좀 더 알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정도에서 받으시고 여기에 뭐 어떤 내용들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5번 돼 있죠.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돼 있습니다. 그럼 추구하는 가치 했을 때 우리 이걸 했죠. 좀 돈 좀 아껴 써라 하면은 이카노미에서 전략, 경제성이죠. 대의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열렬하면 능률성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목표 달성도 하면 효과성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능률성과 효과성을 비교할 때 능률성이 오히려 과정상의 개념이고 중간 개념이 되겠지요. 대효과성 하는 것이 목표 달성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되어 있는데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이 희생이 발생될 수 있을까 돼 있는데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행정의 제반 이념하는 것은 분명히 능률성 관련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성과 관련된 가치가 있다겠죠. 그죠? 그럼 능률성과 민주성은 상충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그럼 능률성과 관련된 가치끼리 그 말은 이런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이런 가치끼리는 저하 강화성이 높지만 또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효과성은 뭡니까? 목표 달성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성이 어떤 약점이 있다겠습니까? 비용 개념이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용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목표는 달성했는데 돈 얼마 썼는지를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능률성은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지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가지고 능률성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효과성 개념에는 비용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능률성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률성과 효과성 같이 가는 맥락이 있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이지. 따라서 기억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죠?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기억되어 있는데 옳은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니은 가보죠. 그죠? 민주성 국민과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했었는데 민주성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대외적 민주성과 대내적 민주성, 대내적 민주성에서 조직관리의 민주화를 포함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니은 하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정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디귿 돼 있죠. 절차적 합리성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절차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절차가 뭐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결정하는 과정. 절차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야, 이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공단기 와서 강의를 듣게 되었어?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그 절차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절차를 반다 했을 때 그게 어떤 이성적인 사유과정 그리고 이성과 증거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으면 합리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이고 뭐 친구가 가라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냥 본인이 분석을 안 해보고 그죠? 아니면은 저기 그 뭐 점을 보러 갔는데 당신하고 공단기 이쪽이 궁합이 맞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수업을 듣게 되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든가. 자, 봐보세요. 결정을 해서 공단기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마침 위계절을 만난 거야. 그래서 굉장히 뭐합니까? 좋은 결과 얻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럼 이럴 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목표와 수단 적합관계 해가지고 그죠? 좋은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내용상 좋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결정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합리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이성이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행정 이념 일조 합리성을 설명할 때 두 가지요. 내용 중심에서 목표 수단 적합관계, 과정 중심 이쪽에서 그죠? 이성적 사유 과정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사이몬 이쪽에 붙이게 되면은 내용, 목표 수단 적합관계 하는 것이 사이몬이 이야기했던 내용적 실질적 합리성이 되는 것이고 절차적 합리성 하는 것은 이런 이성적 사유 과정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틀렸다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왜? 개념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지. 절차적이란 말이 뭘까? 그죠? 목표와 수단이 아무리 적합하게 설정된다 하더라도 예전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뚫어. 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바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건 내용상의 합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과정상의 합리성 이쪽을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좀 결여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합리성을 이야기할 때 내용적인 것인가 절차적인 것인가. 민주성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위한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 민주성으로서 그죠? 내용상의 민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의사결정 과정 이쪽에서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절차적 민주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재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어떤 내용으로 볼래 절차로 볼래 이걸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디귿하는 것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목표선 적합인 거예요. 목표 행동 적합인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실질적 민주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투명성 하는 것은 당연히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정보의 접근권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리을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음되어 있죠. 우리가 책임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도 제도의 책임성 말고 제도잖아요. 법령에 따라야 될 책임이죠. 자율적 책임성은 스스로 설정한 직업 윤리잖아요. 그럼 여기의 내용도 미음하는 것이 어떤 제도 책임성, 자율적이고 적극적 행정 책임도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것은 무슨 책임성이다? 자율적 책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이 문제는 의외로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떨 때 이제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개념은 무엇일까 하면 디귿번 절차적 합리성과 내용적 합리성 이것을 구분을 못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인데 저는 이것은 조금 난이도 높다고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돼 있지요. 오서본과 개블러가 제시했던 기업가의 정부 운영돼 있는데 이 내용 같으면 뭐였어요? 오서본 개블러 그러면서 기업가의 정부 리메디 거먼트 하면서 프롬 relative to result 나왔었죠. 하면서 촉진 경쟁, 지성사고, 기분 미시했죠. 그죠? 촉진적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겠는데 바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촉진자, 촉매자, 방향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촉진, 촉매, 방향잡기 역할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쟁, 지역사회 중심, 성과지향돼 있는데 투입이 아니라 산출물에 바탕을 둔 예산 배분 이런 적이었죠. 그죠? 투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명지향에서 임무지향, 고객지향돼 있죠. 그 다음에 기업가족에서 수익 창출, 분권제 참여 티모, 미래지향 중요했죠. 그죠?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 재해 재난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시장 지향돼 있었죠.
따라서 6번 돼 있는데 1 기억, 잘못이 되겠네요. 그럼 일단 기억 마찬가지 빼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2번과 이제 3번 내용에서 결국은요, 뭐 디귿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네요, 그죠? 그럼 디귿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 관료제 역할 강화돼 있는데 뭐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빼주게 되면 정답하는 것이 쉽게 또 뭐 2번째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 그래서 기억 일단 잘못이고 니은 돼 있지요, 참여, 디귿 빼고요. 4번 돼 있죠, 경쟁 원리. 5번에 임무중심 돼 있고요. 그 다음 비읍 돼 있죠, 그죠? 뭐 여기에 문제에 대한 사후 수습 영향이 강화돼 있는데 빠져야 되겠죠. 사전 예방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하는 것을 2번으로 쉽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7번 돼 있죠. 막스 베버가 말하는 관련 이념형 돼 있죠, 그죠? 이념형. 제가 설명할 때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디얼 타입을 설명을 잘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아이디얼 타입이 뭐냐? 그죠? 야, 번역을 하니까 이상형, 이념형 돼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디얼 타입은 하나의 모형이다. 하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경쟁 시장도 하나의 모형이고 과점 시장도 하나의 모형이고 독점 시장도 하나의 모형인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다면 아이디얼 타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다양한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부 관료제 조직 이런 것도 다양한 조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아이디얼 타입을 제시했고 각각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제 수식어가 없는 관료제는 근대적 관료제를 의미했고 형식 합리성 극대화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용 간단했죠. AA, BB, CC 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기능 중심의 조직 구조로서 분업과 전문화, 계층제, 법규한 지배를 강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요, 당연히 합법성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 접근했기 때문에 1번 순환 근무 이런 거 안 맞을 것이고 2번 좋지요. 3번 지문요. 이걸 잘 봐야 된다고요. 아이디얼 타입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3번 돼 있는데 도덕적 이상을 지닌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산 법규범 돼 있는데 당연히 법규범, 분업 전문화, 계층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겠고. 8번 지문 돼 있는데 이번에 의외로 많은 학생이 틀린 문제 같아요. 그죠? 그냥 문제 보는데 이 공정성 이론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냥 공정성 이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거였었지. 본인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 이거 보상이죠, 사실상은요. 그 다음 중거인물의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공정하다고 할 때는 바꿀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겠지.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 과소라든가 과다할 때 이것을 시정할 동기가 발생한다겠습니다. 그럼 일단 뭘 바꿀래 이거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8시간 5만 원, 이쪽은 8시간 6만 원. 그럼 내가 뭐 있습니까? 적게 받고 있다고 인식하겠죠. 그죠? 이게 불공정성을 인식하는 거야. 바꾸려고 하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뭡니까? 투입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걸 맞추려고 하게 되면 나도 뭐 합니까? 아이고 5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8시간 근무 시간을 좀 적게 하겠죠. 그죠? 일을 적게 할 것이다. 다른 방식. 그럼 8시간을 바꿀 수가 없고 사장이 맨날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럴 때 뭐합니까? 사장한테 나도 똑같이 일하는데 나도 6만 원 올려주세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둘 다가 안 될 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 같은 8시간 일했는데 나는 사무실 일하고 저 친구는 땡 뺏을 때 일하지 않느냐? 그죠? 같은 8시간이면 투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식을 바꾸는 거지. 그래, 나는 뭐해? 노동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막 심각하게 갈등하고 정신적인 노동 이런 걸 좀 덜해. 이렇게 생각해 본다든가. 그래서 이 내용을 뭡니까?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지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투입이나 산출을 바꾸는 거. 두 번째 지각을 바꾸는 거. 그것도 안 되면 뭐 되겠습니까? 중거 인물을 바꾼다겠죠. 그죠?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친구를 바꾼다. 이런 내용이라겠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아이고, 나는 8만 원밖에 안 받, 5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좀 놀아야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인물의 업무 방식을 참고해서 배울 점을 찾는다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배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사람처럼 배워갖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수식을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투입을 바꾸거나 산출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인식을 바꾸거나 증거인물을 바꾸거나. 그럼 여기에서요. 3번 지문하는 것이 바로 상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죠. 그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저 친구가 8시간 했지만은 훨씬 더 나보다 열심히 뛰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진짜로 나 똑같이 8시간 했지만 저 친구는 뭐합니까? 정말로 죽어라고 땡볕에도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교대는 찾는다 했는데 증거인물을 바꾸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3가지 이걸 제시를 해 놓은 것이고 그러는데 대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례형 문제로 나온다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행정학회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교수를 모아 계시는데 제가 한 40문제를 저기 드린 자료처럼 뽑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단순 암기사항 이런 것들 자꾸 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단순 암기해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 거 그러면서 학원 뭐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원할 것이고 강사들은 좋은 성적에 보탬이 되는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학원에서 무슨 진짜로 뭐 주인장 사재기 이런 거 강의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그러면서 다 동감을 하는 거예요. 다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말 그대로 사례형 문제를 만들기 쉽다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도요. 이 반복적으로 맨날 똑같은 지문 개념 이것만 해가지고 내게 되면은 학생들은 자꾸 기출문제 해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 제목만 익숙해 놓고 나서 내게 뭔지도 모르면서 또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풀어도 한 80 이상 나와버리면 그것도 문제 있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례형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만들기 쉽지 않았어. 제가 그랬죠. 행정학회에 지금 이제 교수들이 뭡니까? 2,500명이 행정학회 회원으로 있는데 사례 하나씩만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학회에서 모아라. 그리고 사례집 내라. 그리고 그 사례집을 바탕으로 해서 해나가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8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바로 지문을 그대로 옮길 수 있지만은 약간만 말을 바꿔가지고 사례 형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학생들이 벌써 뭡니까? 깊게 공부 안 하면 틀려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같아요.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고 이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8번 문제 이런 데 틀릴 가능성이 많다 해서 중상적으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돼 있죠. 드로우 데인데 메타 정책 결정당이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죠. 드로우 모형하면 합리성을 바탕으로 초합리성을 가미하자 이런 말 쓰면서요. 메타 하는 것이 이제 가연 문제 체할련돼 있는데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메타부터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말 그대로 메타 정책 결정 단계니까 정책 결정의 상위 단계가 되는 것이지. 그럼 정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어떤 우리가 메타 평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평가에 대한 평가를 얘기했던 것이고 대신 여기에 메타 정책 결정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책 결정의 상위 이 말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돼 있죠. 정책 승계 유형돼 있는데 우리가 승계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면 승계 유형하면은 일단은 혁신, 유지, 승계, 종결에서 제가 개념 구별하라겠죠. 그러면 이제 혁신은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정책이 있고 유지는 기본 교육 유지했던 것이고요. 승계하고 혁신을 구분할 때 승계는 바로 기존 영역의 새로운 정책이라겠지. 대신 유지와 승계를 구분할 때 목표는 둘 다 유지되나 유지는 수단도 유지되는 것이고 승계는 수단은 바뀌는 것이고 종결과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종결은 대체 없이 종결하는 것이고 대체를 시키면 승계.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선형적 승계, 비선형적 승계, 통합, 분할, 부분적 종결, 우발적 승계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내용이 될 텐데 승계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선형적 승계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선형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결하고 대체하는 것이죠. 새로운 정책, 과거의 정책을 대체하여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책 승계되어 있고 부분적 종결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을 분할된다 했는데 종결은 아니죠. 그냥 분할을 했을 뿐이죠. 분할한다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 종결하는 것은 투입이나 산출을 이제 줄여나가는 것이고 대신 이게 분할하는 것은 그냥 나누는 겁니다. 정책을.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뭐 통합은 합치는 것일 것이고 우발적 승계대인데 말 우발적인 변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어떤 부수 효과 때문에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10번에 개념돼 있는데 항상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개념을 할 때 이와 같이 혁신, 유지, 승계, 종결 네 가지 자꾸 나왔다면 앞으로 나올 건 뭘까? 그 속에 들어가서 개념을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11번 돼 있죠. 저주가 전략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박스가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일을 싫어한다. 신뢰관리, 불신관리. 당연히 불신관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어떤 신뢰관리, 불신관리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X의 이론 불신관리, Y의 이론 신뢰관리 돼 있는데 이쪽은 결국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해주라? 돈을 주든가 관심, 배를 보이라 했죠. 근데 이쪽 밑에는 이제 뭡니까? 직무 확충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11번은요. 틀릴 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용상 보게 되면은 야 지시 감독을 강조한다는 말하고 2번에 자율적 업무 수행한다는 말하고 전혀 내용이 상반이 돼 있잖아요. 그죠?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번 가장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 뭐 정답 쉽게 2번으로 갈 수 있겠고요. 넘어갑니다. 12번 돼 있죠. 거기에서 모두 고른 건 돼 있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은 뭐 전자정보 이런 쪽을 전공하는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최대한 그 내용에서 찾아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인포데믹스 이런 말이 나왔으면은 뭔가 이제 합성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어떤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스 이런 말 썼는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거짓 뉴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뉴스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거짓 뉴스가 막 확산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요. 인포데믹스 하는 것은 어떤 거짓 뉴스 이런 쪽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극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집단 극화를 공부를 안 했느냐 했어요. 뭘 공부했죠? 집단 극화를? 그룹 시프트요. 그룹 시프트가 뭐였어요? 집단적 변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어떤 집단에서의 의사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양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인터넷에서도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제 네이버의 정치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댓글이 있는데 요즘 정치면에 대해서는 이제 클릭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어떤 입력 순서대로만 쭉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다음은 지금도 이제 뭡니까? 그걸 수합을 해가지고 뭐 여기에 어떤 공감수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 네이버 하는 것은 이제 공감수 이것이 하도 뭐 여러 가지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순서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조금 건강이 그죠? 힘들 때가 됐어요. 최근에 얼굴 보게 되면요. 얼굴이 새카매졌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기름기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집사람이 있으면서 저러시다가 건강 해치시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얘기 하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바로 건강하면서 감기 기운 심하다, 독감 기운 심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의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극단적으로 뭐합니까? 사람 해갖고 옛날 노 전 대통령 뭐 저거 하면서 언급하면서 뭐합니까? 뭐 따라가시라 어쩌라 막 별의별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나오다고. 야 우리나라 집단지성 이거 지금 심각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실명제해야 돼. 그래서 그런 생각이 새삼 들더라니까요. 진짜로 좀 실명제를 했으면 난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 왜? 원체 이런 어떤 내용에서 많은 책임지지 않는 글들이 쓰면서요 하니까요. 근데 이런 내용들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뭐합니까? 이게 쫙 양갈로 갈라져 버린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집단적인 그런 어떤 의사결정 이런 쪽이 오히려 중도, 조화 그죠? 그런 내용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극단적인 의견으로 갈 수 있는 것들. 자, 집단 극화란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그룹 양극단 쪼개진다 했는데 여기에 어떤 인터넷 이런 쪽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첨예하게 갈려버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중간 의견은 뭡니까? 오히려 완전히 묻혀버리는 현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럴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게 되면 해당 내용과 그 요인돼 있는데 선택적 정보 접촉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받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선택 정보 접촉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단 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정보를 가진 집단과 가지지 못한 집단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질 수 있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뭡니까? 배운 대로 하게 되면 네 1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거잖아요. 그죠? 인포데믹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할 텐데 그래도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룬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가 뭐로 중상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중상이죠. 12번. 그렇게 해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약간 상식과 결합이 되면서 얘기하는 것이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3번 되죠. 그냥 옳지 않은 거 돼 있죠. 나라장터 돼 있는데 2002년 돼 있고요. 당연히 전자 종합 시스템이죠. 그래서요, 이런 어떤 국가 종합 전자조절 시스템 이쪽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겠고 2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요. 이런 챌린지 게이먼트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뭡니까? 그죠? 여기에 어떤 정부가 국민을 홍보의 대상으로 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름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챌린지 게이먼트 있는데 바로 정부에 대해서 뭡니까? 도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3번 돼 있죠. 그죠? 뭐 국민신문고 최근에 많이 나왔죠.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민들 의견 수렴하는 거. 뭐 천만상상 오아시스인데 천만 시민들의 의견을 뭐하겠다? 수렴하겠다. 생각이 막 그대로 천만상상 상상이 뭡니까?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뭡니까? 뭐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공동생산도 있는데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 GNC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오히려 많이 맞췄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4번 돼 있죠.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 돼 있죠. 그죠? 그럼 신공공관리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재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정보 재창조 이쪽 나오면서 MPM 하는 것은 계층제입니까? 시장입니까? 참여 네트워크입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MPM을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뭐로 봤습니까? 시장, 가격, 경쟁, 고객 이쪽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 너무 시장 논리, 경영 논리 중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데 고객은 제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국민을 주인 시민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이제 바로 이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신공공관리는 결국 뭐였습니까? 유인기제가 인센티브이죠. 근데 시장 논리죠. 경영 논리죠. 하면 제가 MPM 하는 것은 결국은요. 무슨 유인을 중시한다? 돈, 화폐 유인을 중시한다. 성과급 제도잖아요. 개방과 경쟁이요, 성과, 책임돼 있는데 이런 성과급 제도 이쪽을 전부 다 도입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은 일을 할 때 이런 어떤 그죠? 꼭 돈을 가지고 외부적 그런 측면에서 그죠? 여기에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인 직업 윤리의식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식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걸 자꾸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은 결국 무슨 논리이다? 경영 논리이고 시장 논리이다. 거기에서 성과급 제도 도입되어 있는데 화폐적 유인과 비화폐적 유인하면은 당연히 화폐적 유인을 중시한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1번에 있는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것은 성과급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경영과 시장 기법 이쪽이다 보니까 전부 다 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좀 민영화하면 정부 역할 약화될 것이고 당연히 정부는 해당 분야에 대해 책임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되어 있는데 14번에 3번 집을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신공공관리론이 3번째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한 사람들이 야 니네는 자꾸 고객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이 고객이냐. 국민은 주권자로서 그죠? 주체이고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지. 이 시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판적 시각이 맞는 것이지. 물론 교재는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너무 시장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춰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신공공간을 이루는 내용으로 이걸 봐버리면은 3번을 못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조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비판적 시각이기 때문에 바로 3번 질문은 비판적 시각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 15번 돼 있죠. 사회자본 돼 있는데 신뢰기업 네트워크 얘기를 많이 하지요. 하면서 우리가요 사회자본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인적 자본, 물적 자본에 사회자본 돼 있고 개인적 관점과 공동체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1번 있고 2번 돼 있고 3번 돼 있는 무조건적인 봉사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마찬가지 또 건전한 상식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자본 형성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봉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뭡니까? 제가 의인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뭡니까? 신뢰감이 형성되고 그 다음 나를 위해서 나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자본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개념도 간단하니까요. 그 다음 16번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절차 돼 있는데 몇 번 이야기했죠? 135 말이요. 121전 31전. 135 말이요. 121전 31전. 암기를 했다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중기 사업계획 제출. 예산 편성 지침 시달 3월 말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뭐합니까? 국무회의 심의거쳐 대통령 심의에서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도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산 요수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재부에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120일 전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6번 돼 있는데 뭐 날짜 이런 것들이 틀렸죠. 135 말을 생각하면서요. 봐두시면 될 텐데 뭐 2번에 135 말인데 4월 30일 나왔으니까 잘못일 것이고 뭐 3번에 6월 30일 이런 것들 잘못일 것이고 뭐 정답은 4번 아주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7번 돼 있죠. 상황 요인 돼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살펴봤던 내용이죠. 하면서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확실할 때 단순 공식 직권이고 규모가 클 때 복잡 공식 분권돼 있는데 뭐 실질적인 자유 전환권은 부여되지 않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일상적일 때 단순 공식 직권 통솔은 넓어진다 했습니다. 다만 각각의 반대견은 있지만은요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좀 무시하고 봐도 괜찮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17번 대인데 비일상일 때 공시가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기억 빼야 되겠네요. 빼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답이 2번과 3번 쪽으로 줄어든단 말이지. 그럼 이럴 때 이제 리을 미음 똑같으니까 니은과 디귿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럼 조직 규모가 커지면 공시가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맞네요. 그죠? 그리고 확실할 때 직권이고 불확실할 때 분권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돼 있죠. 이것도 결국 문제가 반복돼 출제가 되었죠. 그죠? 또 기출에 나왔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단 규제냐, 성과 규제냐, 그 중간에 있는 관리 규제냐, 이 내용인데 수단은 투입이 될 것이고 성과는 산출이 될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 말 그대로 관리 계획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면서 얘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규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다.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번 내용 마찬가지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9번 돼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소비의 배제성 경합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쉽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하면서 우리는요 했죠. 배제냐 비배제냐 경합 비경합 하면서 이런 어떤 민간제냐 공공제냐 요금제 공유제 얘기했던 것이고 뭐 얘들을 써놨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 공유제 이런 쪽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서요 쉽게 가는데 먼저 가번 돼 있죠. 배제 가능 경합적 했으니까 이건 민간제가 될 것이고 민간제 하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민간제 시장제 먼저 뽑아내시고 가 밑에 일단 뭘 뽑아내? 가 밑에 디귿 시장제 뽑아내시고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B를 뽑아내면 되네요. 그죠? 답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문제를 만드시는 분이 이걸 참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그죠? 이건 만드시느라고요. 그런데 만든 것에 비해서는 보람이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문제를 만드신 분이 참 고생을 했다. 그 공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문제 풀 때는 좀 쉽게 풀었다. 이 말이죠. 사실상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뭐 쉽게 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공기가 어디에 있느냐 보십시오. 공기가.
서방 치안 국방 공기에서 공공재 있죠. 근데 우리 책에 공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공유제 파트에 있잖아요. 공유제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정수, 윤영긴 책에 보면은 이 공기가 공공재 쪽에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서 머리가 아플 것이라 했는데 막상 튀어나왔는데 그렇게 머리 아플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답이 너무 분명해 가지고요. 그렇지만은요, 만약에 이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좀 머리가 아파요. 분명히 그 책도 사바스 책에 바탕을 둔다고 했고 저도 사바스 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바스 책에 바탕을 두는데 사바스 내용은 공기를 어디에다가 공유제에 넣고 있어요. 그러나 최병선 교수의 정부 규제는 이런 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책에서는 공기라는 것이 공공재와 공유제의 중간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바스트에 입각하면은 공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사용함 양이 줄잖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냥 밀폐된 공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명히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용 가능한 공기의 양은 주는 거예요. 그래 주는 건 맞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유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그 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재 쪽에 가깝게 보는 시각도 있음. 그렇게는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번 돼 있죠. 옴부즈만 제도돼 있는데 일단 스웨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스웨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축구 어디 하고 했죠? 어제는 독일하고 했는데 처음에 한 대가 어디였어요? 스웨덴이었어요. 우리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 그래도 스웨덴 이거 덴마크로 나와서 틀린 적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스웨덴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국민의 입장을 대표들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자 대표자 뭐 민정은 호민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3번 공정거래위원회는 뭡니까? 공정거래 질서잖아요. 근데 옴부즈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고충을 처리한 위원회로서 지금 현재는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정거래위원회 하는 것은 경제검찰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든가 담합행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여기다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기 어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되어 있는데요. 참 난감한 건 이거죠. 3번에 98년 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94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연도를 바꿔낸다 하면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 교수들이 이렇게 토론자로 나와가지고요 한국행정학회에 계시고 박사님이신데 문제 40문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대요. 못 풀겠더래요. 문제를.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연도를 막 물어봐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제도의 어떤 내용이나 시각 정도는 알 수가 있겠는데 못 풀겠단 말이지.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날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성대 모 교수님께서 아이고 제가 출제한 문제도 한 문제 있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사회자 이현희 교수가 있으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관심 있으신 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모른다 생각하고 혹시나 좀 무리하다든가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었는데 바로 그런 문제, 지역적인 문제 이렇게 내놓으면 교수도 풀기 어렵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행정 문제돼 있는데 20번 문제 저는 3번 같은 경우는 98년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이게 초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옴부즈만 하면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것이 나중에 부패방지위원회 이런 쪽과 묶여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하는 건 쉽게 알 수 있겠고 4번 돼 있는데 입법부 소속이지만은 또 상에다 달라지고 또 입법부 소속이다 하더라도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정도 내용 같으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에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다든가 약간 빠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 있었어요?
전자정비 역기능하는 쪽에서 개념이 나온 것인데 그러나 또 한 문제 정도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내가 당황해갖고 뭐합니까? 그죠? 좀 하면은 그냥 한숨 한 2번 쉬세요. 시험장에서 실제로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한숨 한 2번 쉬면 사람이 뭐합니까? 몸이 조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한숨이 나올까요? 내 몸이 그것을 뭡니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혈압 상태라든가 몸에 뭡니까? 어떤 심장 박동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화가 안 돼서 지금 당황스럽고 땀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로 빨리 하는 방법이 뭐냐? 한숨을 한 2-3번 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쳐다봐 봐요. 그럼 옆에 사람이 뭐 하냐?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뭡니까? 당황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당황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가장 당황했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어 문제 딱 했는데 제일 앞에 단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1번 딱 했는데 모르겠는 거야. 2번 딱 모르겠는 거야. 3번까지 모르겠으면 이제 그날 망쳤다 이거예요. 돌아버리거든요. 이거예요. 그럴 때도 당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나왔으면 남들도 어차피 모르는 단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주 어렵게 나면 국회 시험처럼 커트라인이 몇 점 떨어지니까요. 70점대로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당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라 이거지. 뭐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같으면 90점 이상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하면.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 국가직이라든가 하반기 지방직까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보십시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요.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